이런 EU 농식품 폐기 감축 정책의 유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서 뭔가 프로그램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가지로 보시면 농식품 재분배, 소비자 행동 변화, 공급 체계 효율화, 농식품 폐기 방지 거버넌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농식품 재분배라고 하면 제가 아까 농식품 기부를 권고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잉여 농식품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재분배해서 폐기될 수 있는 농식품을 재사용한다라는 측면입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폐기라는 그 단어 자체가 자꾸 음식물 쓰레기랑 붙다 보니까 이런 버려지는 것을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부터 사실 우리가 인식 개선이 조금 돼야 될 필요는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지금 그 소비 기한이 이제 사실 굉장히 뭐 2년, 3년 이렇게 긴 가공식품도 있고 상대적으로 짧은 식품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대형 마트나 이런 곳에서 이런 가공식품의 기한이 정말 2달, 3달만 남아도 이제 거의 그것은 버려지는 단계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런 뭐 가락시장 같이 큰 이런 도매시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식품으로서 가치가 있지만은 이렇게 소매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농산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지역의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꼭 뭔가 가난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뭐 1인 가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학생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스스로 뭔가 이런 과일이라든지 뭐 채소를 좀 사 먹을 여력이 조금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다 포함시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에서 이런 그 도매시장에서 그 남은 하지만 식품으로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과일들을 그 주변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농식품 재분배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이런 폐기될 수 있는 농식품을 아주 바람직하게 재사용한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비자 행동 변화 부분입니다. 이런 농식품 폐기에 관한 소비자 인식을 향상시키고 또 이를 위한 소비자 실천을 확산한다는 측면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감 때문에 혹은 이제 그간에 우리가 해갖고 온 여러 가지 그런 습관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느낌이 바로 오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공급체계 효율화, 농식품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농식품 발생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농식품 폐기 방지 거버넌스라고 해서 민간 실천과 정책적 지원이 동반되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민간 실천과 정책적 지원이 동반된다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사례처럼 이런 시장과 혹은 마트와 그리고 이런 뭐 지자체나 기관 간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그런 농식품이 폐기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바로 이런 농식품 폐기 방지 거버넌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역삼각형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제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데요. 그 초록색 부분이 이제 예방 감량 부분, 그리고 아랫부분 요 주황색, 빨간색 부분이 이런 폐기물의 감량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색깔별로 초록색이 더 바람직하다, 빨간색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표시는 해놓았지만 사실은 다 균형 있게 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예방 감량 부분은 보시면 전반적인 폐기물 감소 측면에서 폐기물 자체를 축소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재사용, 인간에게 재분배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게 안 된다면 이제 동물 사료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만들지도 못하면 어떻게 동물 사료로 활용하느냐 이렇게 아마 의아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음식물이 이제 우리가 먹고 남은 것을 버려가지고 그것을 사료로 만들면 뭐 수분, 그 다음에 염분, 여러 가지들의 새로운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그게 아까 이제 질병 문제와 맞붙을 수 있다고는 말씀드렸는데 이 사료라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먹고 버린 음식물을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아까처럼 도매시장이나 이제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사전적인 전처리를 하거나 혹은 이제 그것이 소매로 나가지 못한
그런 약간 그 아직 가공되거나 혹은 손이 타지 않은 그런 농산물들은 사료로 만들어가지고 급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수요가 큽니다. 그러니까 성상에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물 사료로 활용하는 것은 아직도 굉장히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퇴비화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회수를 통한 폐기물을 이제 소각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농식품 폐기 발생 예방을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CJ제일제당의 사례인데요. 제가 이 기업과 뭔가 관계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례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고서에서도 제시를 해놓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우선 지금 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이 보통 굉장히 많은 가공식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통기한 단계별로 이런 제품 사용 가치 활용 프로세스를 다변화한 것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처음에 이 만들어진 이제 그 가공식품이 물론 이제 뭐 대형마트, 백화점 이제 이런 곳으로 갈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아직 뭐 많이 팔리지 못하고 혹은 이제 점점 이렇게 유통기한이 조금씩 줄어들수록 소비기한이 줄어들수록 이제 그 경로를 다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이라든지 할인점 경로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이 판매가 또 부진하고 점점 소비기한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할인 판매, 뭐 직원 대상 판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제 그게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아직 이 식품으로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기존의 유통 채널에서 이것이 소진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를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푸드뱅크라고 한번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푸드뱅크에다가 이제 기부를 하게 됐고요. 그럼 푸드뱅크에서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회 취약계층 분들한테 이 가공식품을 이제 나눠드릴 수 있고 또 이런 기부하는 CJ 입장에서는 그 어떤 그런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 생산된 이런 식품을 최대한 판매를 하고 그리고 판매가 되지 않은 것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또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유인 동기가 굉장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구가 진행되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판매하고 다양하게 판매하고 적정 가격에 판매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춰놓은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이런 소비기한이 임박한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모델의 예입니다. 그 여러분 혹시 마감 할인 플랫폼, 마감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한번 사용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마 젊은 세대, 우리 그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세대들은 아마 이 앱을 많이 알 겁니다. 그 라스트 오더라는 앱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뭐 제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앱은 우리 주변에 있는 뭐 편의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랜차이즈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실 당일 판매돼야 되는 식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삼각김밥도 그렇고 아니면 샌드위치도 그렇고 도시락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치킨이나 햄버거도 튀겨놓고 만들어놓고 그날 팔리지 않으면 다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유통기한 임박 상품, 소비기한 임박 상품이라고 해서 굉장한 저렴한 기간에 프로모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퇴근하는 길에 혹은 집에 가는 길에 내 위치 정보를 확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그러한 식품들을 판매하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사겠다라고 클릭하고 그냥 픽업해서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서로 이득이 있죠. 일단은 그 대학생이나 그 직장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날 저녁 식사를 꼭 해야 되는데 집에 가는 길에 그런 필요한 식품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것을 판매를 하지 않으면 그냥 버려지고 돈을 벌 수도 없는 것이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나마 그것을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버리게 되면은 결국
결국엔 또 그것을 폐기를 처리하는 비용도 추가로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번거로움과 돈을 또 아낄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잘 맞고 또 환경적으로는 당연히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모델이 아주 잘 구현되어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플랫폼을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앱이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론칭을 했는데, 사실 저는 우리나라 그 론칭된 그 모델이 더 우수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배달 서비스를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집 주변이나 혹은 그 음식점에 그런 이런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런 식품이 있는데 그것이 일정 구매 금액 이상이 되면은 배달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의 이해관계가 잘 맞고 또 이러한 어떤 행동에 의해서 환경까지 보호할 수 있는 정말 일석삼조의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스템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던 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연구를 2021년에 진행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고 한 초반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키오스크가 깔리기 전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키오스크가 있어서 거기서 식품을 주문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번거롭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물론 배달앱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배달앱이 정말 일상까지,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일상까지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이렇게 농식품 폐기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식점에서 만약에 키오스크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런 반찬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이 아이디어였습니다. 우리가 한식을 먹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는 반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3개일 때도 있고 5개일 때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그 반찬을 꼭 다 먹는 반찬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반찬이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식을 주문했을 때 반찬이 이제 우리가 평소에 먹는 반찬 5개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것에서 반찬을 덜 선택하면 가격을 좀 깎아주고 아니면 추가로 선택하면 조금 더 가격을 내고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뭔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그러면 내가 먹지 않은 것이 제공이 돼서 굳이 버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먹지 않은 것을 처음부터 먹지 않겠다고 하면 돈을 또 깎아주니까 당연히 절약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농식품 폐기가 줄어들면 당연히 음식점 입장에서도 농식품 폐기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또 줄어드니까 또 이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한번 구현해보자라고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키오스크라는 것이 굉장히 확산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어요. 이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음식점은 너무 영세하고 그리고 이런 반찬들이 누구는 뭘 선택하고 누구는 이걸 선택하고 하는 것에 이 복잡한 이런 시스템을 사실 바로바로 현장에서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년, 3년, 4년 흐르다 보니까 지금 웬만한 모든 음식점에 키오스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배달앱을 우리가 켜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뭐 단무지, 김치, 일회용품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하고 또 아니면 선택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다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배달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현실 가능한 모델이다라는 것을 좀 인정을 받게 됐고요. 좋은 논문으로 이렇게 발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에 뭐 제할 반찬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추가할 반찬을 선택할 수 있다든가 혹은 이것은 이제 돈이 들지 않는 방법인데 이 소비자들한테 이 선택을 하기 전에 뭔가 환경에 대한 또 환경을 생각한 식생활에 대한 어떤 교육을 먼저 해준다든가 아니면 그 반찬을 선택하는 그 화면에다가
뭔가 환경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문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홍보 그림을 붙여놓는다든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깎아줄 때 혹은 돈을 덜 받을 때 아니면 화면에 환경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혹은 그 소비자가 이전에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을 때 과연 어떨 때 반찬을 좀 덜 선택할까? 어떨 때 환경을 좀 더 생각한 그런 구매를 할까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상대로 확실히 돈을 깎아준다던가 돈을 더 받는다던가 이렇게 현실적인 이득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이제 반찬을 덜 선택하는 혹은 그런 방향으로 소비자가 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이전에 교육을 받은 것이 효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비자군이 뭐 그 전주에 환경에 대한 그런 그 동영상에 노출이 돼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을 때 확실히 어떤 반찬 수를 덜 선택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떤 교육 효과라고 봤을 때는 동영상을 그 전주에 보면 그 동영상에 대해서 아직 잔상이 남아있고 환경이 중요하구나라는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효과는 사실 좀 단기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런 메뉴 값을 깎아준다던가 더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주 직접적인 어떤 돈과 관련된 유인 동기가 있으면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비자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 중에 이제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것이 바로 잔반 측정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제가 연구를 했을 때는 이제 굉장히 시범 사업을 하는 그런 공공기관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급식에서 식판에다가 그런 음식을 받은 다음에 이런 잔반 측정 시스템에서 한번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먹은 다음에 또 스캔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얼만큼 식품을 소비하고 얼만큼 잔반이 남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먹었고 어떤 것을 남겼는지 알기 때문에 이 조리하시는 분들, 이 급식 메뉴를 구성할 때도 이런 식품을 만들면 많이 남겨지는구나. 이런 것들은 잘 잔반이 안 남는구나 하는 정보를 또 제공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뭐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건강상에 조금 그 우려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매일매일 이런 식이를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텐데 이것이 스캔이 되면서 뭘 먹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칼로리가 얼마였구나, 나트륨을 얼마 먹었구나, 지방은 얼마였구나 이것을 트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본인의 식단을 계속 점검을 하면서 내가 먹는 음식이 내가 과연 지금 이 겪고 있는 질병에 얼마나 잘 맞고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이것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이런 시스템은 앞으로도 굉장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개인들한테 비단 이제 그런 급식 환경에서 무엇이 많이 남았고 무엇을 안 먹고 이제 이런 정보를 주는 거에다 더해서 개인이 어떤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개인들에게 정보까지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불편한 점이 내가 이런 음식을 먹기 전에 또 스캔을 해야 되고 먹고 나서 스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점심시간을 아주 기다리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발전을 했나라고 한번 보았더니 이제는 직접 이런 스캔을 하기 위해서 직접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만 딱 하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앱 형식으로 또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렇게 잔반을 남기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온 것을 다 잘 먹고 이렇게 되면 보상 시스템까지 생겨서 이것이 포인트 적립이 되고 그것을 또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굉장히 충분한 시스템으로 개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런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다 보완이 되고 이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런 소비자 행동 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이런 공공급식에서 생길 수 있는 농식품 폐기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